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도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고 또 하나는 바로 곁에 나와 꼭 닮은 존재가 있는데도 끝내 하나가 될 수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두 번째 외로움 속에서 태어나 운명처럼 엉켜버린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삼성아파트 14층 복도 창문으로 해가 기울어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19해를 꼭 붙어서 자랐는데도 민율과 서율은 늘 낯선 사람처럼 서로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같은 이마, 같은 코, 같은 눈매, 심지어 키까지 1mm의 오차도 없이 닮아버린 두 사람은 세상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시선이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꼭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만치 앞서 걷던 아주머니가 자매를 발견하고 눈을 한번 깜빡이고는 다시 달려와 쳐다보는 일. 편의점 알바생이 계산을 하다 말고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떡 벌리는 일. 버스 안에서 승객 전체가 쑥덕이는 일. 그럴 때마다 민율은 눈을 내리깔았고 서율은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번도 그 시선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서는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느낌, 언제나 둘 중 하나로만 불린다는 느낌. 그 감각은 마치 마른 논바닥이 갈라지듯 두 자매의 가슴 속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일찌감치 약속 아닌 약속을 했습니다. 붙어 다니지 않기로. 서로의 친구들에게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같은 대학에 지원하지 않기로. 그렇게 민율은 한쪽 대학으로, 서율은 서울 경희대학으로 제각각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안에서 같이 크면서 한솥밥을 먹고 자란 쌍둥이가 서로를 피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그냥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사춘기가 덜 끝났나 보다. 어머니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방에는 각자의 세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율의 방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문학책, 시집, 소설, 수필. 책장의 맨 윗줄에는 윤동주의 시집이 꽂혀 있었고 그 옆으로 헤르만 헤세, 박경리, 이효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율은 글자들 사이에서 숨쉬는 사람이었습니다. 작가가 한 글자를 고를 때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를 상상하며 서율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과 동시에 서율은 신춘문예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같은 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시를 읽고 소설을 분석하고 작가의 의도를 두고 밤새 토론하는 그 자리가 서율에게는 처음으로 나 혼자이지 않아도 괜찮은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쌍둥이 중 하나라고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해질녘의 긴 그림자처럼 서율의 하루는 늘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서율은 아직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다만 문학의 향기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점점 다가오면서 책을 읽고 토론을 좋아해서 동아리를 가입하고 그를 처음 본 건 10월의 동아리방이었습니다. 가을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서율은 동아리실 안쪽 자리에 앉아 그날의 토론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습기가 배인 공기 속에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책상의 냄새가 뒤섞였고 형광등 불빛은 조금 노랗고 따스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찬혁이었습니다. 새내기였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눈빛. 자기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책을 펼쳤고 토론이 시작되자 맨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소설에서 작가가 침묵을 선택한 건
언어의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언어를 초월하려는 시도입니다. 침묵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동아리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율도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단순히 똑똑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학을 몸으로 소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서율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찬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찬혁도 고개를 들어 서율을 보았습니다. 짧은 눈맞춤. 가을비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함께 학교 앞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찬혁은 읽은 책을 빌려주었고 서율은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필사에 건네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서율에게 찬혁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동아리 밖에서 만나기 시작했고 데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한강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같은 책을 읽었고 인왕산 자락의 오래된 책방을 함께 기웃거렸습니다. 서율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점점 동아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공감되는 하나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서율에게 찬혁이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혁도 서율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세계 속으로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하자. 두 사람은 그 말을 꽤 오래전에 했는데 말하고 나서도 서로 웃기만 했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수줍음도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믿음이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찬혁은 어느 봄날 토요일 양복을 차려입고 서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말끔히 빗은 머리, 반짝이는 구두, 꼿꼿이 세운 등.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이 손가락 끝까지 퍼졌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율의 웃는 얼굴이 보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율의 부모님은 점잖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과일과 차가 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찬혁은 취직 후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서율의 아버지는 안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거절이 아니라 배려임을 찬혁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율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데 현관 안쪽에서 민율이 불쑥 나왔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민율은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며 웃었고 부모님이 왜 숨어 있었냐고 하자 결혼식장에 가봐야 알지 헤어질 수도 있는데 일찍부터 나올 것 없다며 또 웃었습니다.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훗날을 생각하면 예언처럼 아려옵니다. 사랑이 피어난 자리에 찬혁은 서율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서율과 밖으로 나와 데이트를 하러 외출을 했습니다. 오늘 찬혁은 파스타를 먹으며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찬혁이 군대를 가겠다고 말한 건 남산의 빨간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던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창가에 앉아 결혼 후의 삶을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찬혁이 문득 말했습니다. 빨리 군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서율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말은 간단했지만 그 말 안에는 기다려줄게, 걱정 말고 다녀와 라는 뜻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찬혁은 이틀 후 입대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짐을 꾸리고 서율에게 짧은 문자를 남기고 이병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서율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찬혁은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하려 했습니다. 군 생활이 시작되면서 두 사람의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찬혁의 하루는 군복과 훈련과 점호로 채워졌고 서율의 하루는 졸업 논문과 취업 준비와 야근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율은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오는 날이 계속되었고 퇴근길 편의점에서 집어든 야식이 끼니를 대신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서율의 몸에는 눈에 띄게 살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서율은 거울을 보다가 오래 멈추었습니다. 찬혁이 휴가를 나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율은 그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취직을 하고 야근을 하고 지쳐서 퉁퉁 불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찬혁이 사랑에 빠졌던 그 서율의 모습으로. 그래서 서율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했습니다. 새벽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하지만 서율의 고집은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성격. 그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집이기도 했고 찬혁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고집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수영장은 서율에게 낯선 세계였습니다. 염소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탈의실, 물이 찰랑이는 소리, 차가운 레인을 가르며 팔을 뻗을 때의 감각. 처음엔 숨이 차서 50m도 못 갔지만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율은 수영장을 나올 때마다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찬혁이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예뻐졌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꼭 안아줄까? 그 상상이 새벽의 피곤함을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율은 늘 찬혁을 생각했습니다. 찬혁은 지금쯤 점호를 마쳤을까? 오늘 밥은 먹었을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감정은 오래 묵혀두면 묵혀둘수록 그 향이 짙어집니다. 잠시 떨어져 있으니 더 보고 싶고 서율의 그리움도 그렇게 새벽 4시마다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찬혁은 부대에서도 틈틈이 서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 목소리만 들어도 충분한 시간. 두 사람은 전화 속에서 웃고 때로는 말없이 그냥 서로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버텨졌습니다. 찬혁은 몰랐습니다. 그 새벽 시간이 서율의 마지막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가장 부풀어 오른 그 순간에 운명은 이미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것을. 새벽 5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날은 11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서율은 수영을 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주차장. 구석구석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공간.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묵직한 손이 서율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안에서 질식했습니다. 서율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복면을 쓴 건장한 남자.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서율의 목 옆을 스쳤습니다. 차갑고 얇고 날카로운 것. 그것이 서율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서율을 주차장의 가장 외진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경비실과는 가장 먼 곳.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그 안쪽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늘 속으로. 서율은 버텼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손톱으로 남자의 팔을 핥히었습니다.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간 힘을 다 쏟았지만 서율의 몸은 점점 제압당했습니다. 속수무책. 그 말이 이토록 처절하게 체감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서율은 그때 알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욕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차갑고 예리한 금속이 서율의 몸을 스치고 찌르고 지나갔습니다. 서율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등에 닿았습니다. 새벽 5시의 지하 주차장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율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천천히, 차갑게. 아파트 지하의 어둠 속에서 서율의 체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오시는 경비 아저씨의 교대 시간 전. 사람 인기척이 없는 시간. 서율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몸을 움직이고 싶었지만 팔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서율의 머릿속에는 찬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아리방에서 처음 눈이 마주치던 그 순간. 한강 벤치에서 나란히 앉아 책을 읽던 오후. 카페 창가에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웃던 저녁. 그리고 빨리 군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던 찬혁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율은 눈을 감으려 했지만 눈을 감으면 다시는 뜰 수 없을 것 같아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새벽 5시 반 무렵 서율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 중 하나는 사랑이 가장 무르익은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꽃봉오리가 막 벌어지려는 순간 서리가 내리듯이 서율이 엄마는 아침 토스트 준비를 끝내고 서율을 부르자 인기척이 없어서 방안을 보니 서율이 없었습니다. 6시가 넘었는데도 서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인데 서율이 엄마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서율이 아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여기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여자분이. 어머니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엘리베이터로 달렸습니다. 지하주차장, 경광등, 노란 테이프, 그리고 그 안에 서율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듯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소리도 못 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울음도 나오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자 땅이 울릴 것 같은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CCTV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남자는 카메라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찬혁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찬혁은 군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탈영할 것이 뻔했습니다. 남의 자식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율의 죽음은 당분간 비밀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율의 핸드폰으로. 민율이 받았습니다. 찬혁의 목소리는 밝고 설레어 있었습니다. 서율 씨, 내일 휴가인데 대학 앞 카페에서 만나요. 민율은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설렘, 그 기대, 자신이 무너뜨려야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귀로 밀려왔습니다.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율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속일 수 없다고. 내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말하면 탈영하고 인생 망쳐.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민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경희대대학 앞 카페. 민율은 동생의 옷을 입고 동생의 핸드폰을 들고 동생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찬혁을 기다리는 10분이 10년처럼 길었습니다. 찬혁이 왔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민율에게 다가오며 서율 씨. 민율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빨리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찬혁은 서운해했습니다. 내일은 꼭 만나요. 손꼽아 기다렸는데. 민율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찬혁의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민율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짓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는 것. 민율은 다음 날도 찬혁을 만났습니다. 남산타워 꼭대기 돈가스 냄새가 진하게 퍼지는 식당에서 찬혁은 씩씩했습니다.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조금 어색하게 웃으면서 하지만 서유를 보는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율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에게 향해야 할 눈빛이었으니까요. 찬혁이 호텔에 투숙하자고 했을 때 민율은 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민율은 손잡이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미안해. 다음 날 찬혁이 부대로 돌아가고 전화가 왔을 때 민율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말했습니다. 서유리가 죽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찬혁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 민율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타령할까 두려워 민율은 빠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서유리로 생각하고 만날게요. 그 말이 전화기를 통해 나가는 순간 민율은 자신이 한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율은 자기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서율이 없는 세상의 차가운 바닥. 민율은 무릎을 안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샘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찬혁이 휴가를 나올 때마다 민율은 서율의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찬혁은 만나면 울었습니다. 민율은 달랬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민율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찬혁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고 애잔한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죽은 동생의 남자를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이미 한쪽 가슴 안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율은 많이 고민한 결과 민율은 찬혁에게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동생의 남자, 동생의 사랑, 그것을 자신이 빼앗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미 빼앗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민율은 찬혁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찬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달라지는 감정을. 서율을 기억하며 울다가 어느 순간 민율의 얼굴이 서율과 겹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을. 민율은 민율이었습니다. 서율이 아닌 민율. 그 사람 자체로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찬혁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혁도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율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율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동아리실에서 처음 찬혁을 보던 그날의 서율. 눈빛에 설렘이 가득하던 그 서율. 서율은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게, 원망하지 않게, 그냥 환하게. 언니, 나 괜찮아. 찬혁 씨 부탁해. 언니가 행복해야 나도 편해. 서율은 그 말을 하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꿈이었지만 민율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이 민율은 눈을 뜨고 부모님 방을 두드렸습니다.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울다가 말했습니다. 서율이가 허락한 거야. 내가 원하면 사귀어도 돼. 아버지는 말없이 민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민율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율은 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눌렀습니다. 찬혁이 받았습니다. 저예요.
민율이요. 처음으로 서율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민율은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찬혁 씨가 좋아요. 서율이 때문이 아니라 찬혁 씨 자체가.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찬혁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율 씨가 좋아요. 처음엔 서율 씨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율 씨를 찾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통해서도 두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슬픔과 미안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율을 잃은 슬픔, 거짓말을 해야 했던 미안함, 그리고 이제 솔직해질 수 있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인연은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우리는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찬혁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민율과 찬혁은 처음으로 서율이 아닌 민율로서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어색함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안에는 오래 알아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율이 좋아하던 계절이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계절. 민율과 찬혁은 서율이 좋아하던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율이가 여기 좋아했어요. 민율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찬혁이 답했습니다. 저랑 같이 앉아서 책 읽던 자리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꽃잎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안에서 서율이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한 느낌. 우리의 삶은 인연으로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만남,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실타래일지도 모릅니다. 서율과 찬혁의 인연이 민율과 찬혁의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상실이 새로운 연결을 낳았습니다. 이별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입니다. 돌고 도는 것, 끊어진 것 같아도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것,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 안에서 살아있는 것.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구석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한 시간을, 다시 올 것 같았던 기회를. 하지만 이름 속에서도 그 상실의 무게 속에서도 인연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뿐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늘은 조금 더 꼭 안아주세요. 그 인연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때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그 슬픔 속에서도 기어이 피어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태어난 두 자매, 쌍둥이 서율과 민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웃고 울고 기다린 한 남자 찬혁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말하지 못한 감정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숨기며 웃어야 했던 날들이. 민율처럼 찬혁처럼 우리는 모두 그런 날들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끊어진 것 같아도 다른 이름으로 이어지고 잃은 것 같아도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어느 한켠을 조용히 두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꼭 전해주세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